서울의 심장부 JK그룹 타워의 최상층은 그룹마저 발 아래에 두는 오만한 권력의 상징이었다. 강태준 회장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빼닮아 있었다.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차가운 금속과 날카로운 유리, 그리고 짙은 흑단의 가구로만 채워진 공간. 도시의 정형을 한눈에 담는 거대한 통유리 창만이 유일한 사치처럼 보였지만 그마저도 세상을 자신의 발밑에 둔 지배자의 시선을 위한 장치일 뿐이었다. 아침 7시 정각. 한서연은 이미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그녀만의 규칙이었다. 그녀는 태준이 도착하기 1시간 전 이 공간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율해야 했다. 실내 온도는 정확히 22도, 가습기는 40%의 습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했고, 블라인드는 그의 눈에 아침 햇살이 직접 닿지 않도록 정확히 3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어야 했다. 오늘 아침도 서연은 익숙한 손길로 콜롬비아 수프리무 원두를 갈았다. 정확히 92도의 물로 내린 커피는 태준이 가장 선호하는 옅은 산미와 깊은 바디감을 완벽하게 구현해냈다. 10년, 강산이 변한다는 시간 동안 그녀는 그의 기호, 그의 습관, 그의 모든 것을 공기처럼 익혔다. 그의 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중요도 순으로 왼쪽부터 참고 자료는 오른쪽에, 그리고 오늘의 일정표는 정확히 그의 시선이 처음 닿는 중앙에 놓였다. 모든 것이 마치 정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갔다. 오늘은 그녀가 JK그룹에, 정확히는 강태준의 비서로 입사한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달력의 숫자를 보며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10년 전 풋내기 신입사원이었던 그녀는 냉철하고 완벽한 이 남자에게 동경과 함께 연모의 감정을 품었다. 그 감정은 햇살 한 줌 들지 않는 깊은 땅 속에 씨앗을 묻듯 그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어야 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유능한 비서 한서연일 뿐이었으니까. 문이 열리고 서늘한 공기와 함께 강태준이 들어섰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수트핏 감정 한 점 읽을 수 없는 차가운 얼굴. 그는 서연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자신의 책상으로 향했다. 오늘 일정은, 그의 첫마디는 언제나 질문이었다. 안부나 아침 인사는 그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오전 10시, 이사회 오후 2시엔 YJ그룹과 인수합병 관련 미팅이 있습니다. 6시에는 힐튼 호텔에서 주한 상공회의소 주최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평탄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이 공간에서 가장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그녀는 10년의 시간 동안 뼈저리게 깨달았다. 태준은 그녀가 완벽하게 준비해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미간에 아주 미세한 변화도 없었다. 만족도 불만도 아닌 완벽한 무표정. 그것이 그녀의 10년 노력에 대한 그의 유일한 평가였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태준은 산더미 같은 서류를 처리했고, 서연은 쏟아지는 전화와 메일을 능숙하게 분배하며 그의 시간을 1분 1초 단위로 관리했다. 가끔 태준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 그녀는 막힘없이 관련된 데이터와 자료를 그의 모니터에 띄웠다. 두 사람은 완벽한 파트너처럼 보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꺼운 유리벽이 존재했다. 태준은 단 한 번도 그 벽 너머에 인간 한서연에게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태준은 잠시 서류에서 눈을 떼고 서연을 불렀다. 한비서, 네 회장님. 그는 잠시 창밖을 응시했다. 무심한 그의 옆모습을 보며 서연은 아주 잠시 찰나의 기대를 품었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고 있는 걸까? 아주 작은 축하의 말이라도 건네주지 않을까? 오후 미팅 끝나고 공식 보도자료 배포 준비하도록. 네, 어떤 내용의 보도자료입니까? 태준은 다시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호수 같았다. 그 눈을 마주할 때마다 서연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유진그룹과의 약혼 공식 발표한다. 상대는 오수진 상무. 순간 서연의 세상이 멈췄다. 귀가 멍멍해지고 눈앞의 모든 것이 흐릿하게 번지는 것 같았다. 약혼. 그가 다른 여자와. 물론 언젠가는 있을 일이라고 막연히 생각해왔다. 그는 JK그룹의 후계자였고 그의 결혼은 언제나 비즈니스의 연장선상에 있을 터였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마치 내일 날씨를 말하듯 무심한 그의 입에서 직접 듣게 될 줄은 몰랐다. 그녀의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관리하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까지는 감출 수 없었다. 10년간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그녀의 균열이었다. 그리고 강태준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경멸인지 혹은 단순한 짜증인지 모를 감정이 그의 눈에 스쳤다. 한비서.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 톤 더 낮고 차가워져 있었다. 개인적인 감정을 업무에 개입시키지 마. 프로답지 못해. 그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개인적인 감정.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희미하게나마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철저히 무시하고 이제는 프로답지 못한 감정이라며 경고하고 있었다. 10년이나 일했으면 자기 자리가 어딘지 정도는 알 텐데. 쐐기를 박는 듯한 그의 마지막 말에 서연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10년간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이 그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자기 자리. 그래, 그녀의 자리는 여기까지였다. 더 이상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선밖의 비서 자리. 알겠습니다. 간신히 목소리를 낸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그의 집무실을 나왔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그녀는 한동안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곳에서 울 수는 없었다. 그것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그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그녀를 움직이게 했던 모든 동력이 꺼져버린 기분이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낡은 건전지가 마침내 수명을 다한 것이다. 10년의 헌신, 10년의 짝사랑, 10년의 희망 고문. 그 모든 것이 오늘 그의 잔인한 말 한마디로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졌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은 무의미했다. 서여연은 조용히 워드 프로세서를 열었다. 화려한 수식어도 구차한 변명도 없었다. 오직 사직서라는 세 글자와 자신의 이름, 그리고 날짜만이 적힌 간결한 문서였다. 출력을 누르고 따끈한 종이를 손에 든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업무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늘까지 처리해야 할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내일 태준의 일정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각 미팅에 필요한 자료들을 따로 폴더에 담아 후임자가 보기 쉽게 바탕화면에 정리해 두었다. 마치 내일도 자신이 출근해서 일할 것처럼 마지막까지 완벽했다. 그녀의 10년은 그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한 비서로서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저녁 6시 만찬에 가기 위해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서연은 말없이 다가가 그의 자켓을 건넸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에 태준은 아까의 일을 잊은 듯하였다. 아니, 애초에 기억할 가치도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가 집무실을 나서려 할 때 서연이 그를 불렀다. 회장님. 태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봤다. 서여연은 조용히 그의 책상으로 다가가 하얀 봉투를 올려놓았다. 아까 그녀가 출력했던 사직서였다. 이게 뭐지? 짜증이 섞인 그의 목소리. 사직서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하고 단단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서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허리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다. 그리고 뒤돌아섰다. 단 한 번의 망설임도 미련의 눈길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공간을, 자신의 청춘을 바쳤던 그 남자를 등지고 그녀는 뚜벅뚜벅 걸어 나갔다.
혼자 남겨진 집무실 안태주는 책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어이없다는 듯한 냉소가 떠올랐다. 감정적인 여자군. 내일 아침이면 후회하고 돌아오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봉투를 가볍게 구겨 휴지통 옆으로 던져버렸다. 그는 그녀의 10년의 무게를, 그리고 그 결심의 단호함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이 앞으로 자신을 어떤 지독한 광기 속으로 몰아넣게 될지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주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집무실에 도착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젯밤의 사직서, 소동 따위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한서연이 자신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 혼란을 초래할지 깨닫고 반성하는 얼굴로 자신의 책상 앞에 서 있으리라 예상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도착해서 완벽하게 커피까지 내려놓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비서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태준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 빈자리를 응시했다. 어제 그녀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던 그 단호한 뒷모습이 떠올랐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고작 감정적인 변덕일 뿐이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10년이나 일한 직장을 고작 그런 이유로 하루아침에 그만둘 리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인터폰을 눌러 인사팀장과 연결했다. 나 강태준이요. 한서연 비서 오늘 출근 안 했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회장님, 한 비서님은 어제부로 공식적으로 퇴사 처리가... 어제 회장님께 직접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만 태준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정말 그만둔 것이었다. 일시적인 반항이나 투정이 아니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10년의 세월을 이렇게 가볍게 내던져버린 그녀의 행동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다. 분노라기보다는 당혹감에 가까운 감정이 그의 속을 휘저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당장 사람 구해서 올려보내세요. JK그룹에 비서가 한 명뿐인 건 아닐 텐데.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책상 위는 엉망이었다. 어제 그가 퇴근하며 던져놓은 서류들이 그대로 널려 있었고 당연히 있어야 할 모닝커피도 오늘의 일정표도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직접 커피 머신으로 향해야 했다. 캡슐을 넣고 버튼을 누르자 곧 커피가 추출되었지만 그가 한 모금 마신 순간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컵을 내려놓았다. 한서연이 내려주던 그 깊고 부드러운 맛이 아니었다. 쓰기만 한 기계적인 액체일 뿐이었다. 사소한 불쾌감이 그의 아침을 망쳐놓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사팀장이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새로운 비서를 데리고 왔다. 김소라 비서실에서 가장 평가가 좋다는 인재였다. 그녀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태준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오늘부터 회장님을 모시게 된 김소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태준은 그녀를 훑어보았다. 똑 부러져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그게 다였다. 그는 귀찮다는 듯 손짓으로 그녀를 물러나게 했다. 일정표부터 가져와. 새로운 비서와 함께하는 첫날은 사소한 불협화음의 연속이었다. 김소라는 분명 유능한 비서였지만 그녀는 강태준의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매뉴얼대로 움직였다. 태준이 묻는 말에만 대답했고 지시하는 일만 처리했다. 작년 3분기 유럽 지사 실적 보고서. 태준이 무심하게 말하자 김소라는 컴퓨터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몇 분이 지나서야 그녀는 해당 파일을 찾아 그의 모니터로 전송했다. 한서연이었다면 그가 유럽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이미 관련 파일들을 전부 대기시켜 놓았을 것이다. 3분이라는 시간, 태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지체였다. 이사회 자료에 들어갈 인포그래픽 시안 확인했나? 네, 회장님. 디자인팀에서 3가지 시안을 보내왔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한 비서는 시안 같은 거 나한테 가져온 적 없어.
알아서 최선책을 결정해서 보고했지. 내가 이런 사소한 것까지 결정해야 하나. 태준의 날카로운 질책에 김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로서는 당연한 업무 절차였지만 태준에게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일 뿐이었다. 그는 한서연이 지난 10년간 자신을 얼마나 완벽하게 보좌해왔는지,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었는지를 새삼 깨닫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YJ그룹과의 미팅 시간 태준은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하려 했다. 하지만 포트가 맞지 않았다. 에어댑터. 그가 짧게 말하자 김소라가 당황하며 회의실 비품함을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맞는 어댑터는 보이지 않았다. 중요한 파트너사 대표를 앞에 앉혀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연출되자 태준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문득 떠올렸다. 한서연은 언제나 작은 파우치 안에 온갖 종류의 어댑터와 케이블을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녔다. 그가 단 한 번도 그런 사소한 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았던 이유였다. 결국 미팅은 10분이나 지체되었고 태준은 완벽주의자인 자신에게 용납할 수 없는 굴욕감을 맛봐야 했다. 그날 저녁 그는 예정보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다. 밀린 업무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쩐지 텅 빈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었다. 비서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김소라는 정시에 퇴근했다. 태준은 그 텅 빈 책상을 무심코 바라보았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한서연의 부재는 단순히 유능한 직원의 공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공간, 그의 시간, 그의 모든 일상에서 아주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빠져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빠지자 거대한 기계 전체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어제 던져버렸던 구겨진 사직서를 꺼내 들었다. 사직서 한서연. 단 3글자. 그 어떤 감정도 미련도 담겨있지 않은 건조한 글씨체. 그는 이 종이 한 장에 담긴 무게를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가슴 한구석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다. 짜증과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한 상실감. 그는 이 감정의 이름을 몰랐다. 혹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처럼 이 모든 감정을 스트레스라는 편리한 단어로 치부해버렸다. 곧 있을 약혼과 중요한 인수합병건으로 예민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결론 내렸다. 대회 후 유능한 비서를 구하면 해결될 문제야.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사직서를 다시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았다. 하지만 텅 빈 집무실의 정막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그를 짓눌렀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오늘따라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이 이름모를 공백의 정체가 한서연이라는 한 여자의 부재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그 공백은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그의 견고했던 세상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한서연이 떠나고 일주일이 흘렀다. JK그룹 타워 최상층의 공기는 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지고 있었다. 강태준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고 임원들은 살얼음판을 걷듯 그의 눈치를 살폈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에 생긴 균열은 이제 누구의 눈에도 선명하게 보이는 틈이 되어 있었다. 새로운 비서가 2명이나 더 거쳐갔다. 그들은 하나같이 강태준의 불호령과 비상식적인 기대치를 견디지 못하고 하루 이틀 만에 2 손을 들고 물러났다. 결국 처음 왔던 김소라 비서가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지옥으로 출근하는 심정이었다. 사소한 불편함들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태준은 더 이상 커피 맛을 지적하지 않았고 잘못된 각도의 블라인드에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고장난 기계에 억지로 익숙해지려는 사람처럼 모든 불편을 무시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내면에서는 이름 모를 불쾌감이 더욱 짙게 쌓여가고 있었다.
한서연의 빈자리는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그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애써 외면하던 모든 문제들이 최악의 형태로 터져 나왔다. YJ그룹과의 인수합병 계약서 최종 검토 회의에서였다. 태준과 법무팀 그리고 전략기획실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인 무거운 자리였다. 최종 계약서 조항 검토 결과 보고 드립니다. 법무팀장인 이진우 상무가 긴장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전반적으로 우리 그룹에 유리하게 협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만 한 가지 잠재적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습니다. 태준의 날카로운 시선이 이진우에게 향했다. 위험 요소. 내게 계약서 제7조 사항 지적재산권 승계 부분입니다. 저희가 5년 전 인수한 자회사 블루텍의 원천기술 특허권에 대한 내용인데 YJ그룹 측에서 제시한 문구에 독소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해당 기술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아닌 YJ그룹이 갖게 될 수도 있는 매우 교묘한 함정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블루텍 인수는 5년 전 태준이 직접 주도했던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그가 잠시 기억을 더듬었다. 당시 실무는 그 계약 한서연 비서가 전부 관리했었다. 관련 자료 전부 가져와. 태준의 명령에 전략기획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필요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았다.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와 서류 보관실을 샅샅이 뒤졌지만 블루텍 인수 당시의 핵심 협상 기록과 비공식 메모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이진우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당시 한 비서님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백업해 두었습니다. 공식적인 아카이브 시스템 외에 회장님께서 언제든 찾으실 수 있도록 별도의 개인 아카이브를 구축해서 저희가 그 시스템을 알지 못하면 방대한 자료 속에서 해당 기록을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 태준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 이것은 단순히 커피 맛이나 어댑터 따위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룹의 명운이 걸릴 수도 있는 수조 원짜리 계약이 고작 비서 한 명의 부재 때문에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의 이성이 분노로 마비되기 시작했다. 그럼 그 여자를 찾아오면 될 것 아닌가? 당장 연락해. 그의 고함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태준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자존심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당장 한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이 모든 혼란을 수습하라고 명령해야 했다. 그는 연락처를 뒤졌다. 우습게도 10년간 매일 얼굴을 본 여자의 번호를 직접 눌러본 기억이 없었다. 늘 인터폰으로 호출하거나 그냥 한 비서라고 부르면 그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간신히 한서연 비서라는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은 들려오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렸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태준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잘못 눌렀을 리가 없었다. 그는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다. 결과는 같았다. 없는 번호. 그녀가 10년간 사용하던 번호가 하루아침에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이다. 김 비서. 그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치자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소라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인사팀에 연락해서 한서연 비서, 개인 연락처, 비상 연락망 주소 전부 알아내. 지금 당장. 김소라는 거의 울상이 되어 인사팀으로 달려갔다. 몇 분 후 그녀는 사색이 된 얼굴로 돌아왔다. 회장님, 그게 인사기록 카드에는 저희가 아는 휴대전화 번호와 회사 이메일 주소밖에 없습니다. 개인 이메일은 등록된 적이 없었고 주소는 2년 전에 이사한 이후로 갱신되지 않은 옛날 주소라고 합니다. 달리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 이메일 계정은 그녀가 퇴사하던 날 즉시 삭제되었을 터였다. 태준은 허탈한 실소를 터뜨렸다. 그만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도망이었다. 자신과 JK그룹에 연결된 모든 흔적을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완벽하게 지워버린 것이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그녀의 사직은 충동적인 감정의 산물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한 치밀한 탈출극이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보안팀, IT팀 전부 소집해 마지막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기록 퇴사 당일 CCTV, 동선 전부 추적해. 태준의 명령은 이제 광기에 가까웠다. JK그룹의 막강한 정보력이 한 개인을 찾는데 총동원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보고서는 그의 분노의 기름을 부을 뿐이었다. 한서연은 퇴사하기 몇 주 전부터 모든 결제를 현금으로만 했다. 교통카드는 마지막으로 사용된 후 분실 처리되었다. 퇴사 당일 CCTV에는 그녀가 회사 정문을 나와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찍혀 있었다. 그녀는 마치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속으로 연기처럼 스며들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날 밤 태준은 거대한 집무실에 홀로 남았다. YIJ 그룹과의 계약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문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스마트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차가운 안내 메시지만 반복해서 떠오르고 있었다. 분노와 짜증이 가라앉은 자리에 서늘하고 낯선 감정이 스며들었다. 그가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음으로 직면했을 때 느끼는 지독한 무력감이었다. 자신의 소나귀 안에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여자. 언제든 원하면 쓸 수 있는 유능한 도구라고 여겼던 여자. 그 여자가 자신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져버렸다. 유령처럼. 그리고 그 유령은 이제 그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가장 또렷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의 미미했던 수색은 단단한 벽에 부딪혔고 그 좌절감은 서서히 다른 무언가로 변질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서연의 흔적을 찾는데 실패한 채 시간은 강태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YJ그룹과의 계약 문제는 임시 방편으로 봉합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도 공허한 막이 오르는 날이 다가왔다. 오수진과의 약혼식이었다. 서울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수천 송이의 흰 장미와 크리스탈 샹들리에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모두 모여 가식적인 미소와 축하를 건네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연출된 한 편의 연극이었다. 강태준은 그 연극의 남자 주인공이었다. 태준 씨 웃어야지. 기자들 사진 찍는 거 안 보여. 팔짱을 낀 오수진이 그의 옆구리를 찌르며 속삭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사랑에 빠진 여인의 행복이 아닌 성공적인 비즈니스 계약을 성사시킨 사업가의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최고급 명품을 손에 넣은 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고 있었다. 송가라제 낀 이 다이아 좀 봐. 우리 아빠가 YJ그룹에 미래를 걸었다고 하셨어. 태준 씨도 JK그룹의 미래를 걸고 있는 거 맞지? 그녀의 대화는 온통 돈과 과시 그리고 거래에 대한 것뿐이었다. 태준은 기계적으로 입꼬리를 올리며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다른 곳에 있었다. 시끄러운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 너머로 그는 계속해서 없는 번호라는 기계음을 듣고 있는 듯했다. 한서연. 그 이름 석자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무심한 태도에 결국 오수진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아 끌고 인적이 드문 발코니로 나갔다. 화려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강태준 씨, 지금 이게 뭐 하는 태도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알아. 우리 두 집안의 미래가 걸린 날에 아직도 그 비서 따위나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녀의 입에서 비서 따위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대답 대신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순간 약혼식장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의 눈앞에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2년 전 혹독했던 어느 겨울밤이었다. 중요한 해외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그는 꼬박 이틀을 집무실에서 밤을 새웠다. 결국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듯 소파에 잠이 들었다. 지독한 오한과 열기로 정신이 몽롱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을 때 몸에는 따뜻한 담요가 덮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 한 그릇과 약 그리고 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고개를 돌리자 한서연이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회장님, 일어나셨습니까? 열이 높으셔서 병원에 연락할까요? 돼서 조금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빈속에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녀는 그에게 죽그릇을 내밀었다.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쌀로만 끓인 담백한 죽이었다. 위가 약한 그를 위한 그녀의 배려였다. 그것은 그녀의 업무가 아니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시키지 않은 일이었다. 그저 아픈 사람을 향한 순수한 인간적인 관심과 온기였다. 그는 말없이 죽을 받아먹었다. 따뜻한 온기가 속을 채우자 지독했던 오한이 조금 가시는 듯했다. 그는 그날 밤 텅 빈 집무실에서 그녀의 조용한 숨소리와 키보드 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그가 기억하는 한 그의 인생에서 대가 없이 받아본 마지막 온기였다. 강태준 씨, 내 말 듣고 있어. 오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다시 끌어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화려한 드레스, 완벽한 화장, 그리고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 눈에는 오직 야망과 계산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지난 몇 주간 자신을 괴롭혔던 정체 모를 공허함의 실체. 그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유능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헌신이었고 세상 누구도 그에게 주지 않았던 진심이었으며 그의 차가운 세상 속에 존재했던 유일한 온기였다. 그는 한서연의 가치를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 알면서도 외면했고 당연하게 여겼다. 그리고 이제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지독한 후회의 무게를 깨닫고 있었다. 그는 눈앞의 오수진을 그리고 그녀를 통해 보게 될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았다. 아무런 온기도 없는 거래와 야망으로 가득 찬 삶. 그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이건 실수였어. 태준이 내뱉은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뭐라고? 오수진이 되물었지만 그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뒤돌아섰다. 수많은 하객들과 기자들의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지만 그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오 회장의 다급한 외침도 오수진의 분노에 찬 비명도 뒤로 한 채 미련 없이 그 화려한 지옥을 빠져나왔다. 채 올라탄 그는 정처 없이 차를 몰았다. 지금까지의 수색은 이성을 가장한 업무의 연장이었다. YJ 그룹과의 계약을 위해 회사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그녀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것은 더 이상 필요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였다. 그는 미친 듯이 그녀가 보고 싶었다. 그녀의 온기가, 그녀의 진심이, 그녀의 존재가 절실하게 그리웠다. 태준은 차를 갓길에 세우고 전화를 걸었다. JK그룹의 공식적인 정보팀이 아니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유능하고 가장 무자비한 사설 정보원을 연결했다. 사람을 찾고 싶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고요했다. 이름은 한서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그녀가 알았던 모든 사람을 조사하고 이 나라의 모든 구석을 뒤져. 비용은 상관없어. 무조건 찾아내. 전화를 끄는 그는 사이드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냉철한 기업가의 눈이 아니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끝에서 이성을 놓아버린 남자의 광기에 찬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의 세상이 광기와 집착으로 물들어가는 동안
대한민국 남쪽 끝자락의 작은 항구 도시 은하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의 결이 흐르고 있었다. 서울의 잿빛 하늘과 숨막히는 빌딩 숲을 벗어난 한서연은 비로소 자신만의 하늘 아래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의 아침은 더 이상 날카로운 알람 소리가 아닌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잔잔한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자신의 작은 가게 문을 열기 전 해변을 따라 맨발로 걷는 습관이 생겼다. 부드러운 모래의 감촉과 짭조름한 바다 내음, 그리고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눈부신 아침 햇살은 지난 10년간 그녀가 잃어버렸던 평온함을 되찾아 주었다. 그녀는 이곳에 달빛 파티스리라는 작은 케이크 가게를 열었다.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며 받은 퇴직금과 그동안 악착같이 모았던 돈을 전부 쏟아부은 그녀 인생의 첫 번째이자 온전한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가게 내부는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따뜻한 느낌의 원목 가구와 파스텔 톤의 벽지, 그리고 창가에 놓인 아기자기한 화분들까지 모든 것이 강태준의 차가운 집무실과는 정반대의 온기를 품고 있었다. 오전 9시 서연이 가게 문을 열자 고소하고 달콤한 빵 굽는 냄새가 골목 안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몸에 맞지 않는 갑옷 같던 정장 대신 편안한 리넨 원피스에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질끈 묶었던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내려 어깨를 덮었고 감정을 감추기 위해 무표정으로 굳어있던 얼굴에는 언제나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세호연 씨, 좋은 아침. 어깨에 갓 잡은 생선이 담긴 상자를 맨 건장한 청년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가게로 들어섰다. 그는 이 동네 토박이 어부의 아들로 서연이 처음 이곳에 정착할 때부터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해주던 고마운 이웃이었다. 민준 씨 어서 와요. 오늘은 뭘 좀 구웠는지 볼래요. 자네, 서여연은 갓 구운 무화과 파이를 그에게 내밀었다. 민준이 직접 따다준 싱싱한 무화과로 만든 것이었다. 우와, 역시 서연 씨 솜씨는 최고라니까 이건 이따 우리 어머니 갖다 드려야겠다. 민준은 파이를 받아 들고는 얼굴을 붉혔다. 그의 순박한 시선에는 어떤 계산도 의도도 없었다. 그저 순수한 호의와 관심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시선이 편안했다. 오후가 되자 가게는 동네 사람들로 북적였다. 아이들은 진열장에 놓인 알록달록한 마카롱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할머니들은 갓 내린 커피 한 잔에 그녀의 부드러운 카스텔라를 곁들이며 담소를 나누었다. 그녀의 가게는 단순히 빵을 파는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같은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가 얼굴이 폈네. 서울에서 막 내려왔을 땐 종이장처럼 허옇더니만 이제야 사람 사는 얼굴 같네. 가게 앞 작은 텃밭을 가꾸는 최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은 그저 따뜻하게 웃어 보였다. 최 할머니의 말처럼 그녀는 변하고 있었다. 더 이상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지우며 사는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달빛 파티스리의 사장님, 그리고 이웃들의 따뜻한 친구 한서연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가끔 반죽을 치대거나 오븐 속 케이크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며 그녀는 문득 서울에서의 삶을 떠올렸다. 10년의 세월. 그녀는 그 시간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그 지독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 강태준. 그 남자를 떠올리면 이제는 가슴이 아프거나 시리지 않았다. 그저 멀고 아득한 낡은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었다. 하지만 동시에 강태준의 완벽한 비서라는 역할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를 떠난 것은 단순히 짝사랑을 끝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올가매던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었다. 자유. 그녀는 이제야 그 단어의 진짜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과거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동네에서 작은 여름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이 서툰 이장님과 청년회장 때문에
모든 계획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다. 예상과 일정이 엉망이 되어 모두가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서연이 무심코 나섰다. 이장님,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그녀는 30분 만에 엉망이었던 예산안을 항목별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뒤죽박죽이던 축제 일정을 시간대별 담당자별로 구분한 완벽한 타임라인을 만들어냈다. 복잡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고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능력. 그것은 지난 10년간 강태준 밑에서 뼈에 새기듯 익혔던 그녀의 생존 기술이었다. 아니, 서연 씨가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어디서 이런 걸 배웠대? 모두가 감탄하며 묻자 그녀는 그저 아련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전생에 아주 잠깐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능력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다. 그것 또한 온전히 자신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위해 기꺼이 사용할 줄 알게 된 것이다. 가게 문을 닫고 그녀는 하루의 마지막을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보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뒤섞인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과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어선들의 엔진 소리와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가 평화로운 배경음악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비릿하지만 상쾌해한 바다 공기가 그녀의 폐부를 가득 채웠다. 서울의 그 남자는, 그리고 그 남자가 군림하던 차가운 마천루는 이제 아주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서 있었다. 평온하고 단단하게.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가 애써 벗어난 그 차가운 세상이 지독한 광기에 휩싸인 채 서서히 그녀가 있는 이 평화로운 바다로 손을 뻗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서울 JK그룹 타워 최상층은 이제 주인을 닮아 병적인 침묵과 강박적인 질서만이 존재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강태준은 몇 주째 거의 집무실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의 눈은 퀭했고 날카롭던 턱선은 더욱 도드라져 신경질적인 인상을 풍겼다. 그는 일에 미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진짜 관계는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찾았습니까? 그의 앞에 선 중년의 사내는 국내 최고의 사설 정보원으로 통하는 최 실장이었다. 그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어려웠습니다, 회장님. 한서연 씨는 작정하고 모든 기록을 지운 듯 했습니다. 신용카드, 교통카드, 통신기록, 그 어떤 디지털 족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찾았다는 건가? 태준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최 실장은 당황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아닙니다. 발상을 전환했습니다.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녀가 제빵에 상당한 재능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희귀한 고급 제빵 재료를 취급하는 전국의 도매상 리스트를 확보하고 최근 3개월 내 소규모 사업자 등록을 한 가게들과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찾아냈습니다. 최 실장이 내민 서류에는 작은 해안 도시 은하의 주소와 함께 달빛 파티스리라는 상호명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가게 앞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한서연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있었다. 흐릿한 장거리 렌즈로 찍은 사진이었지만 그녀가 맞았다.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사진 속의 여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자신이 알던 한서연이 아니었다. 딱딱한 정장 대신 편안한 원피스를 입고 꽉 묶었던 머리는 바람에 부드럽게 흩날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꾸밈 없고 평온한 미소였다. 그는 모든 것을 집어던졌다. 그날 오후에 잡혀있던 중요한 이사회도 결제를 기다리는 산더미 같은 서류도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차키만 챙겨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서울을 빠져나와 남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온갖 상념으로 들끓었다. 안도감. 마침내 그녀를 찾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곧이어 치밀어 오르는 지독한 분노와 후회. 저런 미소를 짓는 여자였다니.
자신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저런 얼굴을 이름도 모를 시골 구석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했다. 그는 그녀가 불행하기를 바랐다. 자신을 떠난 것을 후회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기를 무의식적으로 바랐다. 그래야만 자신의 선택이 그녀를 버린 자신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사진 속 그녀는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것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몇 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 마침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알렸다. 은하. 이름처럼 작고 반짝이는 항구 도시였다. 비릿한 바다 내음과 따스한 햇살이 그를 맞았지만 서울의 냉기와는 이질적인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불쾌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영역이 아닌 곳에 침입한 이방인이었다. 그는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그녀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사진 속에서 본 바로 그 가게였다. 달빛 파티스리. 파스텔 톤의 아기자기한 외관은 그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가 가게에서 나왔다. 태주는 숨을 죽였다. 실물로 본 그녀는 사진보다 훨씬 더 눈부셨다. 햇살 아래 하얗게 빛나는 피부 바닷바람에 기분 좋게 흩날리는 머리카락, 그리고 입가에 걸린 부드러운 미소. 그녀는 지나가던 동네 할머니와 정겹게 인사를 나누고 가게 앞을 뛰어다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세상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평화롭고 따뜻한 풍경의 중심에 그녀가 있었다. 그때였다. 젊은 남자 하나가 그녀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 역시 마주보며 웃어주었다. 그 다정한 모습에 태준의 눈에 이글거리는 질투의 불꽃이 타올랐다. 저 미소는, 저 다정함은 원래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 감히 누가 자신의 것을 저렇게 함부로 탐하는가. 이성이 마비되고 참을 수 없는 소유욕과 분노가 그의 모든 것을 지배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그녀의 가게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의 등장에 평화롭던 골목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듯 했다. 딸랑.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불협 화음처럼 울렸다. 달콤한 빵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카운터 뒤에서 자신을 보고 굳어버린 한 여자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이내 모든 감정이 사라진 차가운 무표정. 그녀의 얼굴 변화를 보며 태주는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명령에 익숙한 지배자의 것이었다. 한서연.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나랑 같이 서울로 돌아가자. 그것은 부탁이나 제안이 아니었다. 통보이자 명령이었다. 그는 그녀가 당연히 따라야 할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그녀가 놀라거나 혹은 기뻐하며 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고 상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그의 모든 예상을 빗나갔다. 그녀는 두려워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마치 처음 보는 무례한 손님을 대하는 듯한 차갑고 사무적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여긴 어쩐 일이시죠, 회장님, 호 회장님. 그녀가 내뱉은 그 호칭은 두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을 쌓아 올렸다. 더 이상 그녀는 그의 비서가 아니라는 그는 그저 불청객일 뿐이라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제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10년간 그의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그의 기분을 살피던 여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앞에는 낯선 여자가 자신만의 왕국을 세운 여왕처럼 단단하고 차갑게 서 있을 뿐이었다. 강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늘 자신을 우러러보던 그 눈이 이제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 권력도 돈도 그의 세상에서 통하던 그 어떤 규칙도 이 작고 따뜻한 가게 안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마주 부딪힌 파도. 그는 자신이 그녀를 덮치는 거대한 해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녀라는 단단한 방파제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고 있는 것은 자신이었다. 한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따스한 빵 냄새로 가득한 가게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굴욕감과 당혹감에 휩싸였다. 그의 세상에서는 감히 누구도 그에게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없었다. 가게 밖에서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박한 청년 민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가게 안을 엿보고 있었다. 그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태준의 자존심을 더욱 들쑤셨다. 그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하며 익숙한 무기, 즉 논리와 보상을 꺼내들었다. 한서연, 유치한 감정 노름은 그만하지. 너는 내가 아는 가장 유능한 인재야. 이런 시골 구석에서 케이크나 굽는 건 재능 낭비다. JK그룹은 네가 필요해. 내가 널 필요로 한단 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은근한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주는 말에 흔들릴 것이라 생각했다. 돌아와. 연봉은 지금 버는 것에 10배 20배를 주겠다. 네가 원하는 직책을 만들어주지. 그는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확신했다. 돈과 명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말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젖은 행주로 카운터를 닦기 시작했다. 그 느리고 침착한 움직임이 태준의 신경을 더욱 거슬렀다. 회장님, 제 재능을 평가하는 건 회장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니고요. 전 지금 행복합니다. 그건 회장님의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감정이죠.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태준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화제를 바꾸어 이번에는 과거의 시간을 무기로 삼으려 했다. 우리가 함께 일한 게 10년이야. 10년 넌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세월을 이렇게 쉽게 버릴 수가 있지. 고작 이런 것들 때문에. 그는 가게 안에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정겨운 동네 사람들을 경멸적으로 훑어보며 말했다. 그에게 그 10년은 자신이 그녀에게 베푼 시간이었고 당연히 그녀가 감사해야 할 유대라고 생각했다. 그 말에 드디어 서연이 하던 일을 멈추었다. 그녀는 행주를 내려놓고 똑바로 고개를 들어 태준의 눈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10년의 세월이 빚어낸 단단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10년이라 말씀 잘하셨네요,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럼 제가 보낸 10년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그녀는 천천히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그것은 분노의 절규가 아닌 담담한 사실의 나열이었다. 그래서 더욱 아팠다. 회장님은 인스턴트 커피에 텁텁한 뒷맛을 싫어하시죠? 저는 그걸 10년간 기억했지만 회장님은 제가 커피를 마시는지조차 모르셨습니다. 저는 10년간 사모님의 생신과 돌아가신 회장님의 기일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단 한 번도 제 부모님이 건강하신지 물어본 적이 없으셨죠. 2년 전 회장님께서 고열로 쓰러지셨던 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밤을 새워 죽을 끓여드렸습니다. 혹시 제 생일은 기억나십니까? 회장님, 지난 10년간 제 생일은 10번이 지나갔습니다. 단 한 번의 축하도, 그 어떤 관심도 없으셨죠.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가 태준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기억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겼던 사소한 순간들이었다. 하지만 그 사소함들이 모여 그녀의 10년을 이루고 있었다. 약혼을 발표하시던 날, 회장님은 10년간 헌신한 저를 한 명의 인격체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프로답지 못한 감정을 가진 부하 직원으로 취급하셨죠. 그게 바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제 자리였습니다. 서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 슬퍼 보였다. 회장님은 유능한 비서를 잃은 게 아닙니다. 회장님께 진심이었던 한 사람을 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발견되고 싶지 않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변명할 여지가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통해 자신들의 과거를 보았다. 그리고 그 과거는 너무나 추하고 이기적이며 폭력적이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냈다. 하지만 난 여기까지 왔어. 당신 때문에 약혼도 깨버렸다고. 그의 애원은 처절했다. 이 말을 하면 그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릴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랑도 미움도 아닌 그저 텅 빈 연민만이 존재했다. 그건 회장님의 문제이지 제 문제가 아닙니다. 회장님을 향한 제 마음은 그날 회장님 집무실에서 이미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건 그저 안타까움 뿐입니다.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것은 완벽한 거절이었다. 돌아가 주세요. 다른 손님들 영업에 방해됩니다. 그녀의 등. 지난 10년간 늘 자신을 향해 있던 그 등이 이제는 완벽한 벽이 되어 그를 막아섰다. 강태준은 패배했다. JK그룹의 총수 강태준이 작은 항구 도시의 케이크 가게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나열된 진실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되찾으러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괴물이었는지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가게를 나섰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이 그의 텅 빈 눈에 담겼다. 그는 세상의 꼭대기에 서 있다고 믿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혼자인 남자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하의 하늘은 어제와 같이 눈부시게 맑았다. 하지만 강태준의 세상은 무너져 내린 채였다. 그는 밤새 차 안에서 뜬 눈으로 지새웠다. 한서연이 뱉어낸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뇌리에서 무한히 반복되며 지난 35년간 그가 쌓아 올린 자만과 오만의 성벽을 남김없이 파괴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실패와 과오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 예전의 강태준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곳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진정으로 되찾고 싶은 것은 JK그룹의 회장 자리가 아니라 어제 그 가게 안에서 마주했던 자신이 내버렸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마을에서 가장 허름해 보이는 민박집에 방을 잡았다. 그의 화려한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삐걱거리는 침대와 낡은 벽지가 있는 작은 방. 그것은 그의 속죄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울에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상대는 그의 법무 대리인이었다. 나 강태준이요. YJ그룹과의 약혼 공식적으로 파기한다고 통보하시오. 위약금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그룹이 책임지겠다고 전해. 수화기 너머의 변호사는 경악했지만 태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전화를 걸었다. 법무팀장 이진우였다. 이 상무, YJ와의 인수합병 계약 전면 재검토해. 그 독소 조항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계약이 깨져도 상관없어. 아니, 차라리 깨는 게 낫겠군. 회 후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계약이 깨지면 그룹에 얼마나 큰 손해가 내 결정이야. 책임은 내가 져. 그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수조 원이 오가는 계약 두 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을 그는 전화 몇 통으로 가차없이 내던졌다. 거대한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오수진과 YJ그룹으로 대표되는 그의 과거와 완벽하게 단절하고 싶었다. 그것이 한서연에게 다가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속죄의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막막하고 비참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 사과, 어떤 말로도 10년의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선물, 어제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그녀는 그의 돈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을 터였다. 그는 그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하루를 보았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반죽을 하고 빵을 굽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녀의 일상. 그 일상 속에는 민준이라는 청년이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들어다주고 최 할머니가 싱싱한 채소를 한 바구니 건네주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만의 세상 속에서 좋은 이웃들과 함께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지난 10년간 자신은 그녀의 일상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그저 그녀가 봉사해야 할 업무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첫 번째 시도는 어리석었다. 그는 익명으로 그녀의 가게에 최고급 오븐을 주문해 보냈다. 낡은 오븐을 쓰는 그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은 배달 기사에게 주문한 적 없는 물건이라며 단칼에 수령을 거부했다. 그는 또다시 거절당했다. 그리고 돈으로는 그녀의 세상에 단 한 발짝도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방법을 바꿔야만 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을 사용해야만 했다. 어느 날 새벽 밤새 거센 바람이 불고 난 후였다. 그는 그녀의 가게 앞으로 갔다가 달빛 파티스리라고 적힌 예쁜 나무 간판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위태롭게 달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마을의 철물점으로 달려갔다. 평생 잡아본 적 없는 망치와 못을 사서 그는 서툰 솜씨로 간판을 고치기 시작했다. 몇 번이나 손을 찢고 삐걱거리며 간신히 간판을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녀가 출근하기 전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날 아침 가게에 도착한 서연은 반듯하게 고쳐진 간판을 보고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며칠 후 그는 가게 앞에 무거운 설탕과 밀가루 포대를 내려놓고 낑낑거리는 그녀를 보았다. 그는 말없이 다가가 그녀의 손에서 포대를 빼앗아 들었다. 서연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가게 문 앞까지 짐을 옮겨주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짧고 사무적인 인사를 건네고는 서둘러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것이 전부였지만 태준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였다. 처음으로 그녀가 자신의 행동에 감사를 표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마을 사람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여는 것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서울에서 온 빼어난 외모의 남자가 왜 서연의 주위를 맴도는 것인지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특히 민주는 노골적으로 그에게 적대감을 드러냈다. 한서연 씨에게서 떨어지시오.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얼쩡거릴 곳이 아니오. 민준이 그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과거의 강태준이었다면 감히 자신에게 덤벼든 이 청년을 그 자리에서 박살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저 묵묵히 민준의 분노를 받아냈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조용한 대답에 오히려 민준이 당황했다. 그는 그 어떤 변명도 위협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괴롭혔던 과거를 가진 남자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날 밤 태주는 민박집에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서툰 망치질 때문에 생긴 손의 물집이 쓰라렸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그는 자신의 더럽고 상처투성이인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던 매끈한 CEO의 손. 그 손으로 그는 처음으로 대가 없이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 아직 그녀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갈 길은 멀고 어쩌면 영원히 그녀의 용서를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느리고 고통스러우며 굴욕적인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감내할 생각이었다. 그는 이제 막 속죄라는 길고 긴 여정의 첫걸음을 뗀 참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태준의 존재는
은하 마을의 풍경에 서서히 스며들었다. 그는 더 이상 위협적인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어부들이 항구에 배를 대는 것을 돕고 오후에는 마을 회관의 낡은 지붕을 수리했으며 저녁에는 말없이 한서연의 가게 주위를 청소했다. 그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고 어떤 말도 먼저 걸지 않았다. 그의 묵묵하고 진심 어린 행동에 마을 사람들의 경계심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한서연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에 돌이 던져진 듯 복잡한 파문으로 일렁겼다. 10년간 그녀가 알던 강태준은 오만하고 이기적이며 타인의 감정을 헤아릴 줄 모르는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서툰 망치질에 손을 다치고 무거운 짐을 나르다 땀을 뻘뻘 흘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변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지난 10년의 상처를 부정하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의 젖은 등과 상처투성이 손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얼음벽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거리를 두었지만 더 이상 그를 밀어내지는 못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남쪽 바다에서 거대한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TV와 라디오에서는 연일 강력한 비바람에 대한 경고를 쏟아냈다. 은하 마을 사람들은 익숙하게 태풍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어선들은 항구 깊숙한 곳으로 옮겨져 단단히 결박되었고 집집마다 창문에 합판을 덧대는 작업이 분주하게 이어졌다. 서연 역시 가게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가게의 커다란 통유리창은 거센 바람 앞에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고 지붕의 낡은 기와 몇 장은 이미 삐걱거리고 있었다. 민준을 비롯한 마을 청년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지만 그들 역시 자신의 집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불안과 무력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리고 마침내 태풍이 상륙했다.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바람이 울부짖었고 장대비가 창문을 세차게 두들겼다. 서연은 가게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낡은 건물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는 배처럼 흔들렸다. 새벽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쾅 가는 한연 광음과 함께 강풍을 견디지 못한 가게 앞에 낡은 나무가 쓰러지며 그녀의 가게 창문을 덮쳤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면서 비바람이 가게 안으로 미친 듯이 몰아쳐 들어왔다. 진열되어 있던 케이크와 집기들이 순식간에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되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깨진 유리 파편 너머로 성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도로까지 삼키는 끔찍한 광경이 보였다. 그녀가 절망감에 주저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고 누군가 폭풍우를 뚫고 뛰어들어왔다. 흠뻑 젖은 채 머리카락을 타고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남자. 강태준이었다. 괜찮아. 그는 다짜고짜 그녀의 팔을 잡아 안전한 가게 안쪽으로 끌어당겼다. 그의 목소리는 거친 비바람 소리에 묻혔지만 그의 눈은 오직 그녀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해. 어서. 그는 더 이상 JK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여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어디선가 가져온 커다란 합판으로 깨진 창문을 막기 시작했다. 혼자 힘으로는 버거워 보이자 그의 뒤를 따라 민중과 마을 청년 몇몇이 연장을 들고 뛰어 들어왔다. 이부하여 서울 양반 혼자서는 무리여. 민준이 소리치며 그의 옆에 붙어 망치질을 거들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적대감과 경계심은 거대한 자연의 위협 앞에서 무의미했다. 그들은 그저 함께 재난에 맞서는 인간일 뿐이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들은 간신히 깨진 창문을 막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태풍이 가장 맹렬했던 순간이 지나가고 조금씩 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서연은 엉망이 된 가게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비에 젖은 채 지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강태준. 그의 뺨에는 날아온 파편에 긁힌 듯 붉은 상처가 나 있었고 합판을 잡았던 손에서는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녀를 향해 물었다. 다친 데는 없어, 서연아. 세호연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회장도 비서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이름을.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던 마지막 빗장이 부서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다가가 그의 피 흘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그리고 구급상자를 가져와 서툰 솜씨로 그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다. 가게 안에는 빗소리와 두 사람의 조용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태주는 묵묵히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작은 손이 자신의 상처에 닿는 순간 그는 지난 몇 주간의 고통과 비참함이 모두 씻겨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상처 치료가 끝나자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다. 그리고 잠시 후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한 잔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그가 10년간 마셨던 완벽하게 계산된 비서의 커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마움과 미안함과 그리고 아직은 정이 내릴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긴 인간 한서연이 내어준 첫 번째 커피였다. 그는 조용히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하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했다. 얼음 같았던 그의 세상에 마침내 작은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은하 마을에는 거짓말처럼 고요하고 눈부신 햇살이 내렸다. 폭풍우가 핥히고 간 상처는 마을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 대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희망이 서려 있었다. 달빅 파티세우리 역시 재건의 아침을 맞았다. 강태준은 밤새 뜬 눈으로 가게를 지키다 날이 밝자마자 묵묵히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어젯밤 그와 함께 사투를 벌였던 민준과 마을 청년들이 이봐요, 서울 양반 혼자서는 무리요라며 자연스럽게 합류했다. 그 풍경은 낯설고도 기묘했다.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하며 호령하던 JK그룹의 총수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마을 목수 아저씨에게 망치질하는 법을 구박받으며 배우고 민준과 함께 부서진 문짝을 나르며 땀을 뻘뻘 흘렸다. 가게 안에서는 한서연이 묵묵히 청소를 지휘했다. 그녀가 태준 씨 저기 선반 좀 잡아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는 군말 없이 달려가 선반을 붙잡았다. 그들의 관계에는 더 이상 상하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망가진 삶의 터전을 복구하는 동등한 동료일 뿐이었다. 점심때가 되자 서연은 모두를 위해 간단한 빵과 수프를 내왔다. 그녀는 태준의 옆에 조용히 앉아 빵 한 조각을 건넸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부서진 가게의 잔해 속에서 소박한 식사를 했다. 서울은 괜찮아요.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가 약혼을 파기하고 회사를 뛰쳐나온 뒤에 상황을 묻는 것이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애욕망진창이죠. 내가 만든 혼란이니까. 이사회에 전문 경영인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난 사람을 경영하는 데는 영 소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의 담담한 고백. 자신의 실패와 결점을 인정하는 그 모습에서 서연은 그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한 제왕이 아니었다.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한 명의 평범한 남자였다. 오후가 되자 민준이 어색하게 그에게 다가와 시원한 물병을 건넸다. 땀 흘리는 거 보니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네. 서울 깍쟁이인 줄만 알았는데.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경계를 허문 인정이 담겨 있었다. 최 할머니는 고생한다며 모두에게 찐 옥수수를 나눠주었고 태준의 목도 당연하다는 듯 챙겨주었다. 그는 비로소 이 따뜻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저녁 무렵 가게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 태주는 서연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잠깐 같이 좀 걸을래요. 두 사람은 노을이 붉게 물드는 해변을 나란히 걸었다. 파도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했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태준이 먼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지난 몇 주간의 광기와 집착 대신 깊고 진솔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아,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렀다. 나는 평생 제국을 건설하는 데만 시간을 보냈지. 단 한 번도 따뜻한 집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남자였어. 나눌 사람도 기댈 온기도 없는 텅 빈 껍데기였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어떤 연설보다도 진실하게 울렸다. 서울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을게. 그 세상도 과거의 강태준도 당신을 가질 자격이 없어. 다시 내 비서가 되어달라고도 하지 않을 거야. 대신 내가 이곳에 머물게 해주면 안 될까? 당신의 세상 속에. 그는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섰다. 나는 사랑하는 법을 몰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아직도 서툴고 부족해. 하지만 배우고 싶어. 당신 곁에서. 당신의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강태준으로. 당신이 빵을 구울 때 옆에서 밀가루를 나르게 해줘. 당신의 가게를 고치고 당신의 이웃들과 함께 땀 흘리게 해줘. 당신의 곁에 당신의 방식대로 머물게만 해줘. 그것은 지배자의 명령도 부자의 거래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을 깨달은 한 남자의 진심 어린 간청이었다. 서연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그 안에 담긴 진심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지난 10년의 상처는 분명히 존재했다. 그 기억이 하룻밤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길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보았다. 자신의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가 자신의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운 한 남자를. 과거의 강태준은 저에게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녀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이곳에 머문다면 지난 몇 주간 제가 봐온 그 남자로 살아야 해요. 서툴게 망치질을 하고 이웃을 도울 줄 아는 그런 남자요. 태준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내가 되고 싶은 유일한 모습이야. 그의 대답에 마침내 서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가 이곳에 온 후 처음으로 보는 진심이 담긴 따뜻하고 희망 어린 미소였다. 그럼 다시 시작해봐요, 우리. 아주 천천히. 이야기는 뜨거운 입맞춤이나 화려한 약속으로 끝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다시 마을을 향해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석양이 지고 어둠이 내린 바닷가,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하나로 이어졌다. 멀리 두 사람이 함께 되살려낸 달빛 파티스리의 창문으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동화 같은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밝아온 새벽 같은 현실적인 시작이었다. 용서와 노력,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 위에서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